예, 113쪽을 보시죠. 제 187조가 나오는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언제 등기하는 거냐면 처분시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요 네 가지의 경우에 뭐 이것도 이거 빼고 이걸 말고 다른 것들도 법률행위가 아니면 다 등기할 필요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를 정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상속이 나오죠. 상속은 우리가 승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눴잖아요. 요건 어디에 속한다고 했냐면 포괄 승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포괄 승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럼 포괄 승계는 상속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포괄 유증이 있었죠. 포괄 유증. 또 뭐 있었어요? 회사의 합병.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시 하는 거예요? 사망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해요. 만약에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면 사망시부터 등기시까지 이 부동산은 무주물이 될 거야. 그런 건 없고 사망하는 순간 바로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언제 등기하라고 했냐면 처분할 때. 그러면 을이 이거를 병한테 매매해서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바로 넘겨면 돼요? 자기 앞으로 먼저 이전해야 돼요? 먼저 등기하고 이전을. 그래야 국가가 세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 등기하는 거냐면 처분 시에 등기를 해야 한다. 공용징수는 수용이에요. 수용. 예를 들어 뭐 토지를 수용한다라고 하면 수용 주체가 등기하지 않아도 수용 보상금을 완납하면 정해진 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실 점은 판결인데 판결의 종류는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이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밖에 없냐면 형성 판결이고 얘네들은 등기해야 돼요.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그럼 여기서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행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무슨 판결 나오겠어요? 이행 판결 나오죠.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 형성의 소를 제기하면 형 말이라고 하냐, 그죠? 예. 그렇게 판결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송을 예를 들어 뭐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되는 경우가 있고요. 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개념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심리를 했을 때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원고 승소한다라고 하면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라고 해요. 이게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면 법원에서 기각해요. 기각. 이게 원고 패소예요. 물론 중간 단계로 원고 일부 승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인용 판결 나면 그 판결이 이행 판결일 수도 있고 확인 판결일 수도 있고 형성 판결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소의 이익이 없다든지 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건 그냥 아예 뭘 해버려요? 각하시켜요. 그럼 각하시키고 만약에 소송 요건에 부합하면 뭐 하냐면 심리래요. 그럼 예를 들자면 요번에 우리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요번에는 이의 신청을 하나도 안 받아들여 줬어요. 물론 예상됐던 거예요. 요번에는 합격자 수가 좀 많이 나와서 안 받아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 안 받아줬어요. 그럼 안 받아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에서도 안 받아주면 결국 뭘로 가냐면 행정소송으로 가요. 소송으로. 근데 이제 앞에 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 제기를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해당되는 사람은 전원 구제가 되는데 소송은 소제기한 사람만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송의 차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송을 했어요. 이번 시험을 봤는데 민법 74번이 정답 없다. 봐달라. 정답 없으니까 이거 모두 정답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요번 시험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42점이었어요. 그러면 제 주장대로 74번을 모두 정답으로 해주면 저는 합격해요, 못해요? 택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인력 낭비하면서 제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사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각하. 그럼 각하한다는 것은 그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봐요, 안 살펴봐요? 아예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하해버려요. 근데 제가 59.9야. 요 한 문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심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죠. 그럼 각하하면 안 되고 심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심리에 들어갔는데 제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으면 뭐 하는 거예요? 원고 승소고 틀리면 원고 패소.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 제기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이라는 것은 피고인이란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는데 피고인이라는 건 형사 사건에서만 나오고 민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무엇을 이행하게 해달라, 제가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이행의 소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소유자이다 이런 거 확인해 달라고 하면 뭐 소유권 확인해소나 또는 뭐 채무 존재하지 않는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이런 게 나와요. 형성해소하고 이행해소의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행해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나 협의, 계약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원이 이행하라라고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행하라라고 판결한다는 건 둘이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그런 약정이 없었을 때 법원의 판결로서 권리가 변동되는 걸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취소권과 같은 단독 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보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형성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단독 행위를 행사하면 상대방이 응해야 효과가 생겨요, 일방적으로 생겨요? 일반 그게 형성이라는 거예요.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자체로 권리가 변동되는 걸 형성 판결이다라고 불러요. 개념 이해되셨죠? 아무도 안 되신 분위기고. 땅이 있어요.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다. 근데 공유자들이 이 땅을 분할을 하고 싶어요.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은 이렇게 쪼개자고 하고요, 을은 이렇게 쪼개자고 해서 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다가 분할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법원에. 그럼 이때 얘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법원이 잘 검토해서 갑거래 토지는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게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이 판결이 나면 분할 등기 없이도 분할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쪼개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갑 단독, 을 단독 소유하기로 쪼개기로 합의했는데 을이 협의하고 나중에 보니까 괜히 한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좀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을이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전화기 꺼두고 잠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이때 얘가 제기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유일까요? 이행의 소유일까요? 당연히 협의가 있었으니 협의를 이행케 해달라라는 소를 제기하겠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협의가 있었다면 형성의 소인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이 재판상 분할이라는 건 판사가 잘 보고 알아서 쪼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가 있었을 때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면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 안 해도 될까요?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무슨 판결 나오겠어요? 형성 판결 나올까요? 이행 판결 나올까요? 이행 판결.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건 형성의 소니까 형성 판결 나오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인이 갑이고 을이 대금을 줬어요. 아니 근데 얘가 등기를 안 줘요.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소유자일까요? 이게 이행 판결이냐 형성 판결이냐를 구별하라는 문제겠죠. 이게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죠. 뭐 했으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가 있으면 다 이행 판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런 말 넣으면 이건 그냥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해야 되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협의가 없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이거 무슨 판결이라고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개념 구별되시죠?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이게 평생 이게 잘 살면 좋겠지만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야. 그럼 이혼도 제일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야? 협의 이혼이죠. 협의해서 재산 어떻게 분할하고 양육권은 누가 가지며 이렇게 협의 이혼하면 좋은데 한 사람이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막 하는 건 아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요. 1호 부정행위에서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은 협의가 안 돼도 뭐라고 해요? 갑과 을은 이혼한다라고 판결합니다. 자,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일까요? 협의가 없었잖아요. 그럼 무슨 판결 나오는 거예요? 형, 그 판결 자체로서 이혼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형성 판결이다 하고 부동산과 관련되는 형성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시. 처분시. 자, 경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매각대금, 경락대금, 완납시. 뭐 지금은 뭐 경매라는 것이 뭐 워낙 대중화되고 일반화돼서 뭐 다들 잘 아실 테지. 옛날에는 경매를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요. 예전엔 경매가 지금은 입찰제인데 예전엔 경매가 호가제였어요. 호가제라는 건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나오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1억 하면 옆에서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나 경매를 하지 못했다고요. 대부분 누가 하셨냐면 덩어리 크시고 머리 깍두기 깎으시고 이렇게 분들이죠. 그때는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나 2억 이랬는데 옆에서 2억 1천 이러면 데리고 간대요. 그죠? 무서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조용히 다 적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화됐고 언제 소유자가 된다고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경락대금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지정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다만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그게 113쪽에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114쪽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에 187조의 예외가 나오죠. 예외라는 건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좀 이따 볼 텐데 114쪽의 앞부분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등기를 예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법률 규정이면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취득 시효는 등기를 해야 한다. 뒤에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방법 하면서 등기에 관한 개념이 나오죠. 이건 2차 과목 등기법에서 보시고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116쪽 보세요. 116쪽의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의 소멸에서는 제일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2번의 혼동이에요. 조문을 봅니다. 혼동. 191조 제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혼동은 좀 이해를 요하는 부분인데 갑이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 그리고 의뢰하는 사람이 갑 소유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한 물권자죠. 그런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토지를 사용하다가 이 갑한테 이 땅을 삽니다.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권리는 뭐겠어요? 지상권이죠. 그럼 이때 이 지상권이 소멸되는데 이 소멸되는 모습을 혼동이라고 해요. 혼동으로 소멸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이 조그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포함하는 커다란 권리를 취득하면 이건 필요 없으니까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원해서 소멸되는 걸까요? 소멸된다고 법률이 정해놓은 겁니까?
지금 방금 조문 읽었잖아요. 191조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없이 바로 소멸되어진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건물을 사면 전세권 소멸하는 거고 저당권자가 사면 저당권 소멸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는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병한테 돈 빌리고 저당을 잡혔는데 뭘 저당 잡혔냐면 지상권을 권리에 대한 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우리가 그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물권의 대상,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물건이에요. 근데 물건에 한정하면 틀리다라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뭐에다 설정할 수 있냐면 전세권에다가도 저당을 설정할 수 있어요. 권리에 대한 저당이죠. 어떤 건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런 걸 많이 보시지 않으니까 선뜻 와닿지는 않지만 보통 저당권 어디다가 설정해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다가 하잖아요. 근데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다가 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경매가 실행됐어요. 그럼 건물의 저당권의 경매가 실행되면 경락인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의 저당권이 경매가 됐어요. 그럼 경락인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그 건물. 그럼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경락인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에 대한 저당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죠.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면 저당권만 남을까요?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당연히 소멸하겠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없어지면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병. 그래서 191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를 위한 규정을 둡니다. 뭐라고 두냐면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으면 이 제3자를 위해 소멸을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외를 보셨어요? 원래는 소멸해야 되는데 언제는 소멸하지 않냐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제3자를 위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제3자뿐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때 본인은 누구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존속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에 A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한테 얘가 이 땅을 샀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이 땅을 사면 지상권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돼요. 근데 여기에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었대요. 후순위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 원칙대로 이 A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됨으로써 이게 소멸돼 버리면 이 B라는 저당권은 선순위의 제한적 권리가 없는 강력한 저당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소유권을 취득한 A, 본인이 피해를 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하나 더. 갑이 소유자인데 A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A가 갑에게 이 건물을 매매했다, 매수했다. 그래서 A가 소유자가 되면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됩니다. 우리 법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자기 건물에 자기 명의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혼동으로 소멸되는데 근데 여기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소유자가 되었을 때 원칙대로 소멸돼 버리면 2순위 저당권은 계속 2순위일까요? 1순위로 승진할까요? 승진하겠죠.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A가 피해. 이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 보셨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후순위가 없을 때는 소멸하는데 후순위가 있으면 얘가 치고 올라오거나 강해지는 걸 막아주려고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본인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 여류의 권리가 후순위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자가 있어요. 후순위자가 있으면 존속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해. 지켜줘야 되니까 치고 올라오는 거 막아줘야 되니까 존속하는 거고요. 후순위자가 없다. 내가 꼴등이에요. 그럼 밑에서 치고 올라올 거 없잖아요. 그럼 일반 원칙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B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B가 소유자가 되면 B의 저당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해요.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자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가 샀다. 그러면 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자. 그럼 시험에 나오면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후순위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자가 있냐 없냐만 구별. 있으면 얘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속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117쪽에 보면 니은의 예외라고 되어 있고요. A에 보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 권리 목적일 때고 B번에 보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판례 보세요. 판례. 자신보다 열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례.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후순위 권리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판례 한번 보세요. 어느 부동산에 관해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열위의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저당권은 원래 소멸해야죠. 근데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위의 가압류자가 있죠. 후순위의 가압류자가 있으면 그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 거 보세요.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임차권자가 소유자가 됐으니 임차권은 원래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후순위자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후순위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후순위 저당권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이때는 존속한다. 근데 3번에 보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두 개가 나와요. 기억의 점유권, 니은의 광업권. 그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점유권과 광업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그러면 뭐는 있다고 했어요? 점유권이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 책을 훔쳤는데 마음 고쳐먹고 소유자한테 가서 내가 사실은 이랬으니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돈 내고 샀어요. 그럼 이제 모두 생겨? 소유권. 그럼 점유권은 없어져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병존하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될 수 없어요. 광업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토지에 광업권이 있는 사람이 채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샀다고 해서 광업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거여서 광업권과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효과에서는 이거예요. 을이 지상권자였는데 매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혼동을 가져오게 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요. 그럼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돼요? 갑에게 복귀되겠죠? 그러면 한 번 소멸한 지상권은 영원히 소멸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죠. 사용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혼동에 의한 물권은 절대적 소멸이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 물권은 다시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이고요.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는 그 강론, 우리가 아까 물권은 우리 민법이 몇 개를 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8개. 그러니까 요 8개를 보기 전까지 물권에 대한 개념을 본 거야. 그러니까 물권에 대한 개념, 그리고 물권을 지키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물권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 그리고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설적인 개념을 본 거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점유권, 소유권, 용의권 3개, 담보권 3개인데 하나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2개 이렇게 볼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점유권이 가장 출제 빈도는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앞부분만 볼 거예요. 118쪽을 보면 점유제도의 예외, 점유의 관념화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점유 보조자 195조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요. 그럼 지시를 받아서 한다면 점유자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다.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점유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 그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아까 우리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 봤잖아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 가게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점원이에요. 가게 점원. 이 가게 점원은 아침 일찍 자기가 와서 셔터 올리고요. 이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밤에 셔터 내리고 집에 가요. 사장님은 하루에 한두 번 올까 말까 들려가지고 고생이 많어 이러면서 수급만 해가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사실상 지배는 을이 하잖아요. 점원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장과 점원은 대등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지시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시관계. 그러면 이때 사실상 지배는 을이 하고 있지만 점유자는 을이 아니라 누구로 보겠다고요? 갑으로 보겠다.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를 보조한다.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물건을 침탈해서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는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은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또는 여기에 물건이 있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A라는 소유자가 내 물건이 여기 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환 청구는 을에게 해요? 갑에게 해요? 갑에게 해요. 누구한테 하냐면 목적물의 점유자에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스스로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나오면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물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가 나와요. 119쪽에 그 판례박스 한번 보세요. 맨 위에 판례박스에 119쪽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가 없는 자이므로 점유보호 청구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점유 보조자가 불법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 권리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해야 하며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간접 점유를 보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우리 지상권, 전세권, 질권 다 공부했던 거죠. 개념. 사용대차도 간단하게. 사용대차는 뭐냐면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건데 차임을 내고 빌려 쓰면 임대차고요. 공짜로 빌려 쓰면 사용대차야.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구별되시죠? 예. 그리고 임대차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임치가 나와요. 임치라는 계약은 보관 계약이에요. 보관 계약. 그래서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그리고 보관해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이런 거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얘가 소유자이면서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을에게 예를 들어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이제 전세권자가 사용하겠죠? 전세권자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얘가 직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전세권 설정자는요, 요 전세권자를 통해서 점유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간접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사용권은 누구한테부터 나왔어요? 갑에게 나왔고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누구한테 돌아갈 거야? 갑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속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전세권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시킬 필요는 없어요.
점유자로서도 보호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야? 간접점유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때 간접점유란 말이 나오려면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법률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매개 관계라는 말을 써요. 점유를 매개해주는 관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 이런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법률 관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갑이 을에게 넘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돌려받을 수 없으면 그건 간접점유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목적물을 넘겨주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은 간접점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매매하면 끝나는 거지 돌려받을 법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만 바로 간접점유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갑이 있는데 을이 갑의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침탈. 그럼 빼앗긴 갑은 간접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간접점유자가 될 수 없죠. 뭐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법률 관계가 없잖아요.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전세권 이런 게 없으면 간접점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대표적으로 간접점유자는 뭐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이런 사람이 나올 텐데, 그럼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만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예요. 그러면 얘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점유자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요, 얘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는데 병이라는 애가 이거 빼앗아 갔대요. 침탈. 그럼 직접 점유자 을은 당연히 얘한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 소유자였던 갑은 얘한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점유자면 할 수 있는 거고 점유자가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그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있는데 갑이 사망합니다.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은 갑의 점유를 승계하겠죠. 언제 승계해요? 사망 시. 얘가 을이 갑의 사망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사망과 동시에 을은 점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요 세 가지를 점유제도의 예외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보조자는 지배를 해도 점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예외죠. 자,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돼요. 예외인 거죠. 그러면 요 상속인 사실상 지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인정이 돼요. 이게 점유의 관념하라고 또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관념적인 점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예요. 이 사장은 사실상 지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얘한테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이걸 점유의 관념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의 점유. 세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이 점유의 종류예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사실 지금 기초과정에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취득시효 때문에 보는 거예요. 뒤에 소유권 편에 가면 취득시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요건으로 자주 점유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을이
갑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하냐면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을은 물론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을 상대로 등기를 받아오면 돼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것을 점유 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권리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사실 상태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사실 상태. 그러니까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지만 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요. 아저씨 등기 주세요라고 하면 갑이 등기 줄까요, 안 줄까요? 갑이 고생 많으셨네 이러면서 소유권을 순순히 이전해 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둘은 결국 다툼이 생기겠죠. 을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이제 이 요건을 갖췄으면 을 승소니까 주라고 하는 거고 못 갖추면 당연히 안 주는 거죠. 근데 소송 들어가면 소송의 거의 90%는 어디서 결정나냐면 바로 을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있으면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 없으면 타주예요. 평온 공연은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평온하고요. 웬만하면 공연해요. 평온이라는 것은 반대말이 뭐겠어요? 폭력, 강포 이런 거 반대말이고 공연하다는 건 뭐예요? 공연하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라는 거죠. 그럼 반대말은 숨겨서 비밀로 이런 걸 은비, 숨길 은자, 비밀 비자에서 은비에 의한 점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공연한 점유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았다. 심한 폭력 안 쓰면 다 평온하게 인정해줘요. 물론 이제 20년을 채웠냐 못 채웠냐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느냐는 소유의 의사에서 결정이 돼요. 그럼 법원에서 그러겠죠. 아저씨 왜 점유하셨어요? 20년 전에?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나 돈 내고 샀어. 돈 내고 샀는데 등기를 못 받았네? 그럼 매매로서 점유했다면 을은 소유의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갑한테 증여를 받았어. 또는 뭐 교환 계약을 했어.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자주점유로 인정해줘요. 근데 왜 점유하셨어요? 이랬더니 내가 빌렸지 이럽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권원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빌렸으면 이건 타주점유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판례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따질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객관적으로. 우리 판례는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설의 입장에 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자주점유라는 것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이번 시험에도 이거 나왔어요. 틀렸어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주점유로 인정할 것이냐 타주점유로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때는 뭘로 인정하냐면 자주점유로 인정을 해줘요. 분명하지 않으면 197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법률 규정 때문에. 취득시효 요건 느낌이 오시죠? 자기 게 아니지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럼 얘는 지금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그럼 원래 법률 규정이면 뭐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등기가. 근데 얘는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187조의 예외라고 하면서 봤던 게 점유 취득시효지.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들으실 때 이 취득시효라는 얘기를 들으면 뭐 저딴 게 다 있나 뭐 저런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법에서 이제 사실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가끔 하시는 질문이 쉬는 시간에 이제 급하게 오셔서 질문을 해요. 내가 시골에 땅이 있어.
땅 있는데 그거 거기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맡긴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이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요?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갑이 뭐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땅을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분한테 제 땅 관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말에 그냥 쌀 한 가마 보내주세요. 둘은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공짜예요? 차임을 받아요? 받죠. 무슨 계약? 임대차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 아유 그거 뭐 땅덩이 얼마 든다고 그냥 갈아 드시고요. 관리 그냥 잘 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용대차 계약이죠. 이런 계약이 체결되면 을은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사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분쟁이 사실 안 생겨요. 을의 입장에서 사실은 고맙잖아요. 땅을 공짜로 쓰게 해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상속이 된 거예요. 을이 사망하면. 그러니까 당대에서 문제가 안 되고 을이 사망하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양반아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돈 내고 사는 걸 내가 봤구만 이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계약서를 써둔 게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확인서나 이런 거 써둔 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 가나 마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약서 봐라 이마에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소송 가야 돼요. 그리고 입증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이렇게 서식화하는 거를 좀 꺼리잖아요. 돈 빌려도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돈 빌려줘도 차용증 받았는데 우리 또 돈 빌려주면서 또 차용증 써달라고 말하기가 또 입에 잘 안 떨어져요. 야, 그 차용증 좀 이러면 친구가 너 나 못 믿냐? 이러면 아니 믿지 이런 게 가요 이제. 근데 그런 거 안 해두면 나중에 물론 이제 돈 빌리는 건 계좌 이체하고 이러면 증거가 남으니까 상관없는데 현금으로 빌려주고 할 때는 아무런 입증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입증 방법을 위해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면 받아둬야 돼요. 확인서 같은 거. 그거 안 받아두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이렇게 취득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유사, 자주점유가 있어야 돼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 120쪽에 동그라미 2번 구별 기준 나오죠. 구별 기준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온 것처럼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건 자주점유고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박스 바로 위에 임대차, 전세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타주점유가 된다. 분묘기지권은 그냥 어떤 거냐면 읽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다 볼 거니까.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조상님을 모시려고 해요. 근데 조상님을 모시려면 자기 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없으면 이 갑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요. 분묘 주위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럼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제일 기본은 이 땅 주인에게 뭘 받으면 돼요? 승낙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승낙받지 않고 설치해서 시효 취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질 생각인 거예요? 이 땅을 이용할 생각인 거예요? 이용. 그러면 소유의사 자체가 없죠. 그럼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예요. 분묘기지권 타주. 명의신탁 있잖아요. 명의신탁이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합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이 돼야 안 돼요? 명의신탁이 안 되죠. 부동산 실명법이 1995년부터 제정 시행됐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야? 실명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하나회, 숙청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때 금융실명제 한다고 하면서 막 헌법상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발표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금융을 실명화하면서 부동산도 실명화하겠다고 만든 게
부실법에 부동산 실명법.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명의를 뭐 했다고요? 신탁. 이거 허용해주지 않아요.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럼 만약에 명의 신탁이 되었다면 얘가 신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수탁자라고 하겠죠. 얘는 맡긴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고? 신탁자, 위탁자라고 하고 얘 수탁자인데, 그러면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일단 네 이름으로 등기하고 네가 좀 쓰고 있어 라고 맡기면 얘는 소유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져. 보관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횡령이에요, 횡령.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타주. 그럼 얘가 100년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 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사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주점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권원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197조에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좋을 텐데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뭘로 인정하냐면 자주로 추정해요. 그 밑에 전환은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197조를 보세요. 197조 제1항 2조문 때문에 그래요. 197조 1항 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일단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네 가지를 추정합니다.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꼬드기냐면 무과실 넣으면 틀려요.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및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무과실은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소유의사가 있어야지 취득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취득시효 하려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소유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하지 않아도 뭘로 인정한다고요? 자주로 추정된다는 거였죠.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인정한다. 그러면 취득시효를 하기가 실제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남의 땅을 어떻게 거저 먹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단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존재하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민법 바뀌면 이걸 없애버릴 거예요. 자주점유 추정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하게 만들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득시효를 한다는 건 매우 범위가 좁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2항을 보세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믿은 사람. 그 앞부분에 반괄호 2번 보세요. 4번 바로 위에. 점유권의 효력 바로 위에 반괄호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가 있죠. 121쪽에요. 121쪽에 그 앞부분에 반괄호 2번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가 나오는데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그럼 그게 무슨 점이에요? 선이에요. 선. 믿었으니까. 근데 자기에게 권리가 뻔히 없는 걸 알면서도 점유하면 그게 뭐예요? 악의 점유. 또는 의심을 품고 하면 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지면 걔는 뭘로 인정해버려요? 악의로 바꿔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악의로 돼요? 패소 시에요? 소제기 시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래서 무슨 점유 개시 시 패소 확정 시름 틀려요. 소제기 시고. 그리고 198조를 보시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려면 이 20년의 점유가 도중에 중단되어도 될까요? 계속돼야 될까요? 계속돼야죠. 만약에 점유가 중단되면 취득 시효도 중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20년을 계속 점유했다는 걸 일일이 입증한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만약에 야, 너
1995년 4월 1일 날 점유한 거 입증해봐. 우리 입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증 곤란을 구제해 주려고 뭐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고 후하고 양시점. 전하고 후하고 양시점만 입증하면 가운데 건 입증 안 해도 점유를 끊이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뭐만 입증하면 되냐면 자기가 시작했던 점과 끝나는 점만 점유 사실을 밝혀주면 요 가운데 거는 누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을이 계속을 입증해야 돼요? 갑이 중단을 입증해야 돼요? 갑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적법 추정인데 200조를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조심하실 점은 지금 권리적법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등기,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건 뭘까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그럼 요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에 관한 제200조는 동산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인정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어디에 추정력이 부여된다고요? 부동산은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갑이 있는데 갑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인도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병이 소유자였어요. 병이 소유자인데 건물 관리 좀 하라고 했더니 이 갑이 팔아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얘가 지금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그러면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사람이 보호될까요? 권리자가 보호될까요? 권리자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야, 그거 내 거야, 줘라고 본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권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이 소송에서 승소할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에요. 그러면 을은 이 목적물을 병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죠. 그 을을 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자. 그리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로서 돌려받을 사람이죠. 얘를 뭐라고요? 회복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는 것은 얘네들 관계예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 관계가 적법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부적법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부적법해서 돌려줘야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우리 민법은 여기에 세 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뭘 정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을이 일단 갑에게 사서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로부터 이익을 얻어왔겠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해요. 과실. 과실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어요. 천연과실이 뭐예요? 사과, 배, 감, 귤, 이게 천연과실이죠. 근데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물로부터 발생한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강아지라고 불러요. 저 강아지. 그죠?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소새끼라고 하지 않고 송아지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뭐 강아지나 송아지나 망아지나 이런 것들은 어미로부터 나온 산출물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천연과실. 그러니까 일단 동물은 물건으로 치는 거예요. 법에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오른쪽에요. 123쪽에 용어 정리 과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에 천연 과실 나오죠.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해요. 과수의 열매, 사과 뭐 이런 거, 동물의 새끼 이런 거고요. 법정 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뭐 예를 들어서 차임 이런 것들이 법정 과실이에요. 그러면 법정 과실, 천연 과실인데 어쨌든 이 을은 과실을 이 목적물로부터 취득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적물을 병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보면 이 건물만 돌려주면 될까요? 요 과실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까요? 당연히 반환해야죠. 권리 없이 남의 걸 쓴 거잖아요. 근데 이 과실까지 언제나 다 돌려주라고 하면 을도 좀 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과실은 취득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201조에 규정을 해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을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다가요. 요 일부분을 예를 들어 을이 때려 부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 확 부숴버렸어요. 아, 이 속 풀렸네 이러고 있는데 병이 찾아온 거예요. 병이 보더니 내 집이 반이 날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누구 거 부순 거예요? 자기 거예요? 병 거예요? 병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어내야죠. 손해배상합니다. 근데 이때도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을에게 가혹하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의뢰하는 사람이 이 목적물을 갖다가 보니까 이게 좀 낡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비용을 썼을 수가 있죠. 이때 비용은 우리가 앞으로 비용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필요비하고 유익비예요. 필요비는 유지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용어로 말하면 필요비는 유지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익비는 계량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수선비가 수선유지 이게 필요비고 계량비, 유익비라는 건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샀는데 이게 좀 집이 좀 노후된 집이어가지고요. 대문이 덜렁덜렁하고 벽에 금가 있고 이래요. 그럼 대문 수선하고 벽 칠하고 이런 건 뭐겠어요? 필요비, 유지비고요. 근데 부엌도 오래된 집이라서 완전 구식이에요.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을 완전 신식으로 개조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유익비, 계량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을이 수선도 하고 계량도 해서 야, 우리 집이 이제 빛과 번쩍 좋아졌네 이러고 있는데 병이 뭐래요? 가져와 이럽니다. 그럼 돌려줘야죠. 그럼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뭐는 받아야 되겠어요? 비용은 받아야죠. 만약에 비용을 못 받게 하면 얘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비용 쓴 건 받게 해줄게 라고 비용 상환 청구를 인정합니다. 203조요. 그럼 일단 여기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믿었을 때만 비용 청구가 될까요? 선악 불문일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비용이라는 건 선의 악의를 묻지 않아요. 선악, 다주탄 이런 거 묻지 않고 내가 쓴 비용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쓴 것만 받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선악 불문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201조 한번 보세요. 201조 122쪽입니다. 122쪽에 201조 제1항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자, 누구에게 과실 취득권을 보장해 주냐면 선의 점유자. 2번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없고요. 대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가 보상은 언제나 하는 건 아니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 보상한다. 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의이긴 한데 폭력이나 은비였대요. 과실 취득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지금 3항에 전항의 규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전항이면 1항, 2항을 말해요? 2항을 말해요? 2항. 1항을 말하려면 전 2항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2항은 과실 취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선이라도 폭력이 있으면 과실 취득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과실 취득하려면 선이면 되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온하고 폭력을 쓰지 않았어야 돼요.
그때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대요. 믿었다. 믿었으면 무슨 점이에요? 선이에요. 그럼 계약 유효라고 믿었다면 과실까지 반환해야 돼요. 과실은 취득하는 거야.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돌려주라고 하면 가혹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생각하고 얘가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살았는데 병에게 돌려주게 생겼어요. 그럼 이때 얘는 2년치의 차임 상당을 얘한테 반환해야 돼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임이 뭐라고요? 법정 과실. 이게 과실이잖아요. 그럼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돌려줘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의점유자 201조에 의하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물론 무조건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점유자이면서 오신함이 다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실 취득권을 보장해 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 목적물을 때려 부쉈을 때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202조를 보세요. 202조. 123쪽에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일단 악의 점유자는 싹 다 배상해요. 그런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배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의이면서 모두 있어야 돼요. 소유의사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결론은 이거예요. 선의점유자와 악의점유자가 있고요. 선의점유자는 다시 자주와 타주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의이면서 자주까지.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고 선이면서 타주이거나 악의점유자는 구별할 필요도 없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얘 한번 보세요. 자,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일단 무슨 점이에요? 선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었어요?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얘는 소유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그럼 얘가 바로 선이면서 자주점유자예요. 그럼 얘가 이거 때려 부술 때 남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의 거라고 다 물어내라면 너무 가혹하니까 얘는 뭐만 배상하면 돼요? 현존 상태로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존이익 배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선이라도 타주점유자라면 전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일단 무슨 점이에요? 선이에요. 근데 얘가 믿은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었어요.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그럼 임대차 계약이 유효라는 것으로 믿고 물건을 점유하면서 때려 부쉈어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남의 건 줄 알아요? 알죠? 당연히 전부 배상이에요. 전부 배상. 현존이익 배상은 선이면서 뭐일 때만, 자주 점유일 때만 현존이익 배상이다. 좀 기억해 두시고, 자, 203조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203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항은 뭐에 관한 비용이냐면 무슨 비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비.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적인 유지비를 또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선택 중요합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전항이면 뭐예요? 1항은 필요비였고요.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익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3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비용을 말해요? 필요비와 유익비예요. 유익비를 말해요. 유익비, 전항이니까.
자,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요.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 필요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수선 이런 건 특별 필요비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선 비용이 바로 통상 유지비예요. 근데 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왔죠. 누구라고 돼 있었어요? 과실취득자.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얘가 통상적인 유지비는 왜 썼을까요? 과실 취득하려고 쓴 거야. 근데 과실을 취득했는데 그 유지비를 또 달라고 하면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2년을 살았어요. 선이었어요. 2년치의 차임을 얘한테 지급해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선이니까 뭐가 있으니까. 법정 과실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얘가 2년 살 때 여기 세금 나왔을 거 아니야? 세금. 그럼 세금은 당연히 누가 냈겠어요? 을이 냈겠죠. 그러면 이 을이 병한테 돌려줄 때 2년치의 차임을 내지 않고 공짜로 살았는데, 야, 내가 너 대신에 네 세금 내줬거든. 그 세금 내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금을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냐면 통상의 필요비로 봐요. 그럼 2년 동안 공짜로 쓴 사람이 필요비를 또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특별 필요. 그럼 만약에 과실을 취득한 사람은 모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OX예요. 그건 틀려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고. 자, 그리고 유익비는 일단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증가된 가치가 없으면 유익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자기가 쓴 돈, 지출액이 있고 증가액이 있겠죠. 1,0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 쓴다고 가치가 꼭 1,000만 원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럼 지출액과 증가액이 있다면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할 사람이 점유자예요? 회복자예요? 회복자. 바꿔서 말하면 돈 줄 사람이 선택해요? 돈 받을 사람이 선택해요? 돈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예요. 그럼 이거는 다 똑같아요. 임대차 가면 임차인이 만약에 유익비를 썼어요. 선택권자는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일까요? 돈 줄 사람이 누구야? 비용 줄 사람 임대인이에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나오면 누가 선택할까요? 설정자. 다 돈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유익비는 뭐라고 했냐면 법원이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돼야 안 돼요? 필요비는 안 되고 뭐만 된다고요? 유익비. 필요비는 상환 기간 허여가 안 되고 유익비는 상환 기간 허여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서 미리 한번 봤어요. 기본적인 내용들 봐두시고, 점유보호 청구는 아까 물권적 청구할 때 본 걸로 충분하고요. 좀 쉬었다가 소유권 들어가도록 하죠.